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진행해 주시는 송은선 대표님, SC도 또 그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지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보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마스크를 벗을 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악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어떤 기준선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이제 그 대기 문제에 대해서 공기를 이제 외부에서는 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실내에서는 공기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대기 오염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 기준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 대기 환경 기준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대기 질 문제를 갖다가 이제 거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기준값들이 쭉 제시되어 있고, 다만 이제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PM10이라고 10마이크로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가리키는 게 이제 PM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걸 입자상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고, PM2.5라고 하는 것은 2.5, 2.5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상 물질인데 초미세먼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게 그 PM2.5의 기준이 원래는 25였고 연간 평균치는 25였고 24시간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는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높은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게 2018년도에 이제 그 미대촉이라고 하는 뭐 하나씩 이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정부에 환경부에 피드백을 많이 한 거예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치는 15로 강화가 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낮아진 건데 엄격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때 낮아졌다는 의미보다는 강화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아진 거고, 그 다음에 24시간 평균치도 50인데 35로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미세먼지가 이슈다 보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오염 농도를 논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환경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익산의 결국은 전라북도, 특히 이제 익산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사실 익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세먼지가 높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 앞서서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그 방역 지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북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지자체에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PM2.5 농도가 이거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에는 이제 PM10, 아래는 PM2.5,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나쁜 일수라고 해가지고 환경 기준을 초과한 그 일수를 본 거예요. 전라북도가 정말 높잖아요. 근데 전라북도가 저렇게 높은 이유가 결국 익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전라북도에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문제를 좀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평균, 대평값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평균을 쓰고 있는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값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제 과거에 2016년도, 2017년도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도 이제 PM2.5라고 하는 게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WHO에서 이제 우리가 발암물질, 렁 캔서라고 해서 폐암의 원인 물질로 이렇게 이제 그 PM2.5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전라북도가 정말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달리 왜 전라북도가 높을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우리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서 이제 PM10이 높다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10마이크로 이하의 입자상 물질, 그 미세먼지가 높다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작은 입자가 작을수록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입자가 크게 되면 상기도 쪽에서 잡아주는데, 입자가 적게 되면 폐포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 사실은 체내 혈액에까지 침입하는, 흡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점에서는 PM2.5 데이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입자가 작을수록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PM2.5의 경우는 배출원이 다 자연 발생원이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산업 활동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PM2.5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17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뭐 제가 만든 데이터 아니거든요. 정부가 다 발표한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익산이 이렇게 특이하게 높더라.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익산에는 세 군데에서 측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동, 노현동, 팔공동 이렇게 해서 이제 익산에 대기질 측정소, 대기 측정망이라고 하거든요. 측정망은 3개가 있는데 3개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저게 결국 평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2017년도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기 환경 기준 물질이라는 게 사실 여기 있는 PM10과 PM2.5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7가지가 있거든요. 아황산가스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산화질소도 있고, 그다음 PM10, PM2.5, 그다음에 오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보게 되면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치. 근데 기준치가 있는데 대체로 다 기준보다 낮지만 이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게 2017년도 데이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36이라는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가 만들어낸 데이터, 전라북도 통계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를 갖다 보여드린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기질에 대해서는 이 측정망이라고 하는 거, 전라북도에 지금 측정망이 사실 몇 개 과거에는 저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측정망이 자꾸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이나 또는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측정망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정망이 많이 늘어났고,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도시대기 측정망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도시대기 측정망. 그래서 도시대기 측정망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측정소들이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 가게 되면 서신동 지역이 있는데, 그건 도로변 옆에 이제 측정소가 하나 있거든요. 도로변 대기 측정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을 측정하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전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측정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를 해주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관심 있으시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대교육 측정망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청에 있는 남중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현동하고 팔봉동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게 폐쇄가 됐더라고요. 남중동 폐쇄가 되고, 여기 보면 삼기하고 하면하고 또 저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5번 지역이 용동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소를 이렇게 분산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측정망 이름이 도시대기 측정망이거든요. 굳이 시골에서는 오염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어떤 대기질 관리 관점에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측정망을 외국 쪽으로 많이 옮겼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조금 그리고 이제 남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 측정망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온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의미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폐쇄가 됐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익산의 대기질 측정망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추정해 보건데 아마 이 데이터로 인한 어떤 익산시 행정적인 부담감이 너무 컸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소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산을 시키다 보면 조금 낮은 쪽 데이터들이 얻어지게 되면 평균을 하게 되면 좀 낮출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근원적인 것은 사실 그 측정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게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좀 익산에 나온 데이터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측정망으로 좀 구성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성지도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내가 측정망이 있는 것은 지금 2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2017년부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3년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석탄을 많이 들어올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였어요. 우리가 석탄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에소드 농도는 거의 안정화 단계에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0.15가 그 환경 기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SO2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화 단계에 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NO2라고 하는 거, 이제 전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300m 이내에
그 지역 주민들은 그 폐촉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거든요. 그 쓰레기 봉투에 10%를 펀딩해가지고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걸 해요. 근데 그게 300m거든요. 근데 300m를 벗어날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5km 정도까지 되는 13개 마을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소각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때 이제 그 제시했던 데이터가 뭐냐 그러면 이 NO2라고 하는 물질이 그 소각장의 300m보다도 벗어난 지역의 NO2 농도가 높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다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게 논리적으로 많이 안 맞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NO2라고 하는 것은 소스 발생원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에서 나와요. 얘가 연소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연소시킬 때 태워지는 연료도 있어야 되지만 또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기의 대부분 약 80%가 정확히 말하면 79%가 질소인 거예요. N2라는 질소인데 사람한테 무해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연소되는 과정에 열을 받게 되면 이게 NO2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소하는 곳에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자동차에 의한 영향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소각장에 운운한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또 안 맞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다 여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전공이 다르죠. 저 분야마다. 그런데 뭔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맥락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염물질들을 종류를 많이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발생원이 달라요. SO2 같은 경우는 석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석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안정화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NO2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NO2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NO2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철에 이게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뿌려지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에 조금 더 높은 농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 겨울에 좀 더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죠. 여름에 낮고 겨울에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겨울에 우리가 난방을 한다든지 뭔가 연료 사용량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여름은 그러면은 그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기를 에어컨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기류 자체도 훨씬 이게 많이 섞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남중동의 데이터들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온 데이터만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일산화탄소도 이게 불완전 노조 됐을 때 나온 게 일산화탄소잖아요. 이건 일산화탄소도 평균 농도가 20ppm, 25ppm인데 데이터가 다 낮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사람들이 이슈화가 안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대기 환경 기준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오존 문제예요. 특히 도시 대기 지역에서는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대기유 물질이라 하거든요. 앞에서 말한 CO 같은 경우는 불완전 연소 되면, 즉, 흔히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석탄, 석유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탄소예요. 그럼 완전 연소 되게 되면 CO2가 나와서 이제 그 완전 연소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CO가 나오게 되면, 방금 전에 CO라고 하는 것은 그 헤모글로빈하고 친화력이 강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의 역할은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건데, 그 CO 농도가 높게 되면 헤모글로빈하고 CO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산소를 체내에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연탄가스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게 이제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든요. 근데 일산화탄소도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잠깐 언급을 했고,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오존인데요. 이걸 2차 대기유 물질이라고 대표적인 2차 대기유 물질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새로 만들어요. 이게 2차 대기유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문제도 이슈화가 돼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미세먼지를 우리가 마스크 하면 돼요. 마스크. 난 미세먼지로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 그러면 마스크 하면 돼요. 열심히. 그런데 오존은 이게 기체거든요. 도시 대기 지역에서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떤 방어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자외선이 강할 때, 그리고 자동차 운행이 많을 때 이 오존 농도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름철에 보게 되면 피크를 보여요. 그래서 오존도 미세먼지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PM10 농도예요. 그래서 PM10 농도인데, 지금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초과한 정도, 가로하고 있는 것은 평균 농도거든요. 가로에 있는 것은 평균 농도, 그 3년 동안의 평균 농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거의 한 50 전후잖아요. 50 전후 정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24시간 기준에 대한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초과가 되고 있다. 환경 기준 자체가 사실은 법적인 기준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해요. 법적인
기준을 지켰다 그래서 건강에 영향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대기질에서는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이렇게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PM2.5라고 하는 거 더 사람한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 농도를 보게 되면 30 전후죠. 근데 서울시라든지 대도시도 사실 30을 안 넘겨요. 근데 우리 익사님 같은 경우가 30이 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조금 문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에서 20% 정도가 초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PM2.5가. 그래서 이제 이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주기로 24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3년 데이터를 24시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오존인데,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대기유 물질로서 이게 생성이 되려면 자외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사실은 피부 암이라든지 눈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자외선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대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화학 반응을 해요. 화학 반응해갖고 새로운 형태의 오염물질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게 2차 대기 오염물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게 2차 대기 오염물질로서 오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낮에 높다. 낮에. 특히 이제 자외선이 강해야 되니까 여름철에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시계로 이제 나타내 본 거예요. 했을 때에 이제 오존의 농도가 특히 낮에 이렇게 고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입자상 대기 물질이라고 해서 PM2.5하고 PM10 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야간이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낮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이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정리를 많이 좀 시간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이런 자리에 와주신다는 거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출장 때문에 바빴는데 이 데이터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 아침이 되면서 10시, 11시 되게 되면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야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류가 안정이 돼요. 안정이 돼서 이제 야간이 되게 되면 기류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서 가만히 있다가 아침이 되게 되면 이제 지면이 가열되잖아요. 가열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가열된다는 것은 밑에 있는 공기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도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하루를 주기로도 농도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PM10하고 PM2.5인데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낮에 보게 되면 아예 이제 기류가 활발하게 섞여버릴 때는 뭐 2시, 3시 될 때는 이제 많이 이제 기류가 활발하게 섞였을 때 농도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류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기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출원에 미세먼지가 못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미세먼지를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다 그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면 나머지 기상조건이라든지 지형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미세먼지를 낮출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팅이 된 거잖아요. 우리 익사는 평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상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미세먼지를 낮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낮에는 농도가 낮다는 것은 상당히 기류가 이렇게 활발하게 낮에는 따뜻하게 되게 되면 공기가 가벼워지잖아요. 그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믹싱 현상이 많이 돼가지고 기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나. 이 미세먼지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가 악취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취, 일단은 주제대로 충실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산단이 붙어 있다라는 거, 대단히 뭐 이렇게 주거지가 붙어 있고, 악취에 대한 소스가 주로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여기가 공공 하수처리장 여기 있는 거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있는 거고요. 예산단, 이산단,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축사단지가 있고, 저 위에가 이렇게 숙박시설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위에 가면 또 상지원이라고 또 이렇게 축사 시설들도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뭐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축사시설이 또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악취 문제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걸 데이터화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감각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도움을 주신 덕분에 익산 악취24 앱을 이제 익산시에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이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글도 올려주시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분석을 한 거예요. 2019년도에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올려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언제 발생하고 이런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상과 연결하게 되면 이 악취가 무슨 바람이 불 때 어떤 냄새가 났는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대체로 그 사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아니라는 입장이 되게 강하세요. 이분들은. 근데 나는 악취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뭐냐 그러면 악취 문제를 조금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끔 문제를 갖다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악취 지도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상당히 이제 넓게 악취가 이렇게 감지되고 있다는 걸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갖다 이제 패턴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지도만 조금 바꾼 거거든요. 여기 이제 조금 보시기 좋으시라고 해서 여기 이산단 쪽에 이쪽에 이제 영등도 오양동 쪽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악취 유형 한 10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본 거예요. 근데 아시지만 분뇨 계열이 상당히 넓게 우리 익산 전반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었고요. 다시 이제 분뇨 냄새를 또 나눠본 거예요. 가축 분뇨가 있을 수 있죠. 분뇨 냄새 있을 수 있고 분뇨하고 매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분뇨하고 화학약품에서 이렇게 다시 데이터를 뿌려보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산단 쪽에 좀 집중돼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쪽에 하수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동산동 쪽에서 나타나면서 넓게 퍼져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화학약품 관련된 거거든요. 화학약품은 아무래도 산단 주변으로 조금 더 집중화된 경향이 있지만 상당히 이제 넓게 역시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도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매캐한 냄새거든요. 역시 매캐한 냄새도 산단 주변으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넓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언제 주로 악취가 발생했는가라고 시간적인 그런 특징을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집중적으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게 이제 익산 악취24 앱에 올라간 데이터를 제가 이제 분석한 거예요. DB를 갖다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분뇨 여기 노란색이고요. 그다음에 그 분뇨 화학약품, 분뇨 매캐한 냄새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익산의 악취 특성이라는 게 결국 분뇨 계열의 냄새가 많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주로 냄새는 언제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약간 11시쯤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악취 관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악취 문제를 갖다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한다면 어느 시간대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볼 거냐라고 하는 그런 정보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또 아침에 되면은 또 악취 민원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뇨 계열을 제외하고 났더니 23시에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하필이면 그러면 아까 6월, 7월, 8월에 집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상장하고 놓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하고 밤에를 놓고 보면은 주로 이제 이 풍계도 바람장매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6월에는 서풍 계열, 그 다음에 7월에는 남풍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 쓰여 있는 숫자가 뭐냐면 무풍인 거예요. 바람 안 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밤이 되게 되면 이 무풍 계열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거의 안 부는 정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기류가 일정하게 움직이다 정체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로 이제 남풍 계열, 남동풍이나 남서풍 계열 쪽에 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동 쪽에서 분다는 것은 이산단 쪽에 그렇게 되고 남풍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하수처리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서 바람장비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패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실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미부여를 한 거예요. 이제 뭐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실패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의 관점을 풀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이거 화면을 듣고 이제 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근본적으로 미세먼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온 거잖아요. 때가 되면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그 가게 되는 사연들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암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결국은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때가 돼서 갔을 때 왜 갔을까라고 한다면 결국 암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암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는 뇌혈관 질환이 정말 그 단일 질환으로는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암이 다 펴진 거거든요. 단일 질환으로 제일 사망률이 높은 것은 옛날에는 뇌혈관 질환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응급규칙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는 게 심장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사망하는 형태로 이제 가서 심장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안타깝게도 자살도 되게 많아요. 잘 살면 행복해져야 되는 자살률도 되게 높아서 좀 불행한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암 중에 이제 우리가 그럼 무슨 암이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폐암이에요, 폐암.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냐 이거죠. 그래서 폐암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폐암의 원인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건데 왜 폐암이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암의 5년 생존율을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뭐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쭉 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생존율을 갖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우리 입장에는 바람직한 거예요. 늘어나면 좋잖아요. 오래 산다는 거니까 내가 그 암이라 하더라도 생존 기간이 긴다는 거. 근데 치명적인 암이 여기서 뭐가 있어요? 췌장암 같은 거 보세요. 췌장암 같은 되게 불행한 거죠. 생존 기간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폐암이에요. 물론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서 폐암이 걸린다는 것은 이 많은 암종에서도 치명적인 암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암이 정말 무서운 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폐암이 왜 늘어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결국 암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왜 암이 늘어나는 이유는 폐암이잖아요. 폐암이 왜 늘어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제 데이터가 아니고 폐암 학회 폐암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기관에서 내놓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흡연이 70%고 나머지가 30%다. 근데 담배 안 피우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좀 안도감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이 학회에서는 그 흡연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흡연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담배 피우는 율이 과거에는 더 많았다가 거의 이제 줄어들고 안정화된 게 있거든요. 담배 피우시는 인구는 어느 정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흡연이 문제라면 흡연이 감소하니까 폐암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순이 된다. 데이터가 모순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 청소년의 경우도 뭐 조금 이제 괴로운가 봐요. 지금 뭐 데이터에서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소년도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그 폐암 환자 발생률에서 성별을 놓고 보니까 보통 폐암은 누가 걸린다고 생각하냐면 남자들이 담배 피우는 남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13년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3분의 1은 결국 여성이 폐암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폐암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도 폐암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담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한 영향 간접 흡연이라고 하는데 이 간접 흡연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흡연했을 때 인구 10만 명당의 이제 폐암 발생 그 환자 수를 나타낸 건데 남편이 흡연자인 경우, 즉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간접 흡연이 일어나는 경우죠. 남편이 비흡연자인 경우는 두 배 이상 폐암 발생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흡연자가 있다는 것은 나한테 상당히 불리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 흡연에 대한 증거 자료로 이렇게 의미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면도 이 성면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게 건축 자재로 꿈의 건축 자재였대요. 굉장히 좋은 점이 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브레이크 라이닝 할 때 쓰는 게 성면이었는데 금지됐어요. 지금 이 성면이라고 하는 것이 폐암의 원인 물질로 밝혀지고 나서 성면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폐암이 발생되기가 한 30년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아프면 바로 그냥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쌩쌩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30년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성면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재도 하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데 중학교 전부 다 지금 교체하고 있거든요. 시설물을 성면 다 제거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면도 이미 이제 밝혀진 거예요. 성면에. 근데 우리가 살면서 성면에 굳이 노출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성면도 중요하게 다뤄져 있고 그 다음에 라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TV에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라돈. 이게 자연 방사성 물질인데 이 토양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지하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내기 마을에 난리 났던 것도 이 라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자연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에 묻혔던 암반을 꺼내서 올려놓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라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민들의 이제 입장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화강석 계열에 이제 라돈의 발생량이 좀 많다라는 건데 이건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무거워요. 이게
무겁고 방사선 중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뭐 엑스레이 이게 전리 방사선인데 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손을 통과를 못해요. 이 투과력이. 그런데 이게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호흡하게 되면 이 폐로 바로 들어가고 폐를 갖다가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사선에 알파선을 내보내지만 사실은 손을 뚫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체로 존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라돈이 그런데 어떤 성질이 있냐 그러면 무거워요. 공기보다 한 9배 정도 이렇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 공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학생들한테 지하실에 살지 않도록 해라. 지하실에 살게 되면 강제 확립을 해라. 몸만 열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돈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지하 공간에 산다는 거 할 때 라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고요. 특히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하철이 다 지하 공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도 이것도 이제 폐암의 원인으로 이제 WHO에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IARC라고 하는 게 그 사실은 이 건강 문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심오하잖아요. 사실 내 건강이 내가 이 먹는 거 하나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인과관계가 서로서로 얽히고 얽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연구에 대해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게끔 우리가 받아주고 있는 게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가 이제 암 그 발암 정도에 따라서 1급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 이렇게 쭉 나눠놓은 건데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룹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가 확실할 때 우리가 그룹 1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롱 캔서라고 하는 폐암의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게 2013년도에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굉장히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여기 보면 1군 또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120가지 종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요. 이 데이터들이. 근데 현재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직업적인 노출. 근데 사실 직업적인 노출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이렇게 이런 직업에 계신 분들도 되게 좀 그 아까처럼 폐암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 니켈이나 비소크롬 같은 경우는 폐암 발생 그 위험도 리스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 종사자들도 이제 폐암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그 비흡연한 여성의 폐암이 늘어난 거예요.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면을 다루느냐, 라돈을 다루는 거냐, 미세먼지에도 많이 노출된 거냐, 그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그런 거에 거의 노출되어 있느냐,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해서 이걸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폐암에 안 걸리면서 폐암에 없는 비슷한 그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대조군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두 가지로 조사하는 방법이 환자 대조군 조사라고 하는 건데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기본 정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주방 환경이라든지 질병 상태 생활 패턴은 폐암에 걸려있는 여자분들하고 폐암에 안 걸려있는 여자분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것은 문제가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저렇게 뭐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광산 이거 다 이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여자분들한테 폐암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런 것에 대한 의미부여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대한 폐암학회를 제가 훔쳐와가지고 좀 보여드린 거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그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영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역시 피로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상승작용이 있는 거죠. 질병에 대한 면역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방 환경이 정말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그 음식물을 조리할 때 특히 이제 음식물을 찌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튀기는 요리가 되게 불리하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 데이터가 아니고 대한 폐암학회에서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앞으로 요리하실 때 조금 튀기는 것보다 또 튀기실 때는 조금 이제 문을 좀 열어놓는다라든지 후드를 틀어놓는다든지 해서 자기가 방어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 조리가 되게 중요하더라. 여성들의 폐암 발생에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미 다른 그 자료에서도 아마 나갔을 텐데 그래도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유의미하게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비흡연자 중에서 폐암이 결과적으로 많은데 근데 여성이 거의 한 90%잖아요. 여성이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이 발생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근데 왜 그러지? 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익산시에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가 뭐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익산의 이 미세먼지 문제는 어떤 한 개인이 하기도 어렵고 어떤 한 단체가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정책적으로 뭔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쪽에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미세먼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겼어요. 보이고 있는 게 미세먼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까맣게 생겼어요. 미세먼지는 까매요. 왜? 연소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미세먼지를 갖다 화학 조성을 놓고 보니까 아모늄 설페이트라든지 아모늄 나이트레이트라든지 그러니까 설페이트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좀 어려운데 SO4라고 하는 SO4 E-이온으로 존재하는 걸 설페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황이 들어있는 석탄을 태우게 되면 SO2가 나오는데 이 SO2가 공기 중에서 산화가 돼요.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산화가 되고 입자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하고는 이 SO2는 산성이고 암모니아는 알칼리잖아요.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중화 반응을 하거든요. 화학 반응을. 그래서 처음에 암모니아도 가스고 SO2도 가스였어요. 근데 둘이 만나면 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항상 일이라는 것은 만나야지 벌어지는 것 같다. 이게 자연이치도 그렇더라고요. 만나야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가스가 만나끼리 해서 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O2도 줄여야 되고 NO2도 줄여야 되지만 사실은 이 SO2, NO2를 줄이기 어려우면 암모니아를 줄여버리면 이제 미세먼지를 줄일 수가 있는데 아시지만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 암모니아 배출원이 축사 계열에서 나와요. 축사, 뭐 논이라든지 필요. 근데 우리가 전라북도에 이 농업기관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암모니아 배출원이 되게 많은 게 큰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행정적인 것보다 정부에서 농업 관련 어떤 정부 기관에서 이 암모니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제가 했던 거 나오네요. SO2가 배출되고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이 나오면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가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미세 입자 만든다. 이게 2차 입자라고 하거든요. 원래 기체였던 것이 입자로 된 거잖아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2차 입자라고 해요. 2차 입자. 그래서 2차 입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암모니아 농도가 높다는 것도 이제 문제이죠. 하나의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배출원을 놓고 보면은 그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 산업정들을 지금 플러팅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충청도 쪽에 서해안 쪽에 보면 발전소들이 있는데 거기 발전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충청도에서 오는 오염물질이 얼마인지를 갖다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모사를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독서 계절풍이 분다고 생각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더 많이 오겠죠. 서울 경기 쪽보다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외부 지역에 오염물질의 영향을 또 분산으로부터 영향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새남동 쪽에 저기 그 보면은 만경강하고 이렇게 바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 바람이 움직이기 좋은 데가 저 만경강 길이잖아요. 그래서 만경강을 타고 좀 이렇게 익산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주기로 이제 바람이 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풍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교과에 나오잖아요. 하루를 주기로 이제 기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해풍하고 또 산이 있으면 상무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이 되면은 어디가 더 빨리 가열되냐라고 하는 게 물보다 낮에는 육지가 빨리 가열돼요. 그럼 육지가 빨리 가열되면은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보니까 해풍이 되는 거죠. 밤에는 반대가 되거든요. 그 기류를 갖다가 섞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군산에는 왜 문제가 자꾸 안 되냐? 바닷가잖아요. 근데 전주도 전주 시민들도 미세먼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전주는 보면 모악산이 있잖아요. 그럼 모악산에서 산에서 이렇게 온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고풍이라는 게 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익산은 평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 특별히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루를 주기로 기류를 이동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제약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일반적인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해결책으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입자상 물질에 이제 이 대교육 물질을 이렇게 나눠요. 입자상하고 가스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잖아요.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고체하고 액체는 파티클이라는 입자로 존재를 하는데 그 입자를 처리하는 방식은 그 직진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를 하거든요. 직진. 그러니까 처리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 액체상 물질이나 고체상의 대기유 물질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자상 물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입자상이 아닌 건 뭐라고 해요? 가스상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은 물질의 상태가 세 개지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입자상하고 가스상. 왜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입자상 물질은 많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PM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상 물질을 영어로 파티큘레이트 매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거 줄이면 PM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PM10, PM10 자꾸 하냐 그러면, 입자상 물질이라는 게 학술적인 용어였던 거예요. 근데 시민들한테 입자상 물질 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어려우니까 미세먼지라고 쉬운 말 우리나라 말 있지 않느냐, 작잖아, 미세먼지 하는 거거든요. 이제 원래 입자상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기오염 물질, 2차 대기오염 물질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잖아요. 공장에서 바로 나오거나 자동차에서 나오면 2차 대기오염 물질이고, 이것이 대기 중에서 반응해서 만들면 2차 대기오염 물질인데, 특히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2차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되게 높거든요. 암모니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더 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배출량이에요. 일단 정부가 우리한테 내놓은, 정부가 어떤 행정 행위를 통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익산하고 전주가 군산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조금 특징이 좀 있죠. 여기 보니까 제가 군산은 바닷가니까 바닷가 색깔을 한 거고, 저기 전주는 우리 녹색으로 한 이건 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익산은 조금 이제 관점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면 우리 익산에서 이제 크게 군산 같은 경우는 비도로 이동 오염원인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동하는 오염원이 선박이에요, 선박. 그러니까 선박에서 배출량이 되게 많다, 군산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풍이 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군산에서 배출되면 우리 익산으로 다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군산의 대기질 관리 정책을 좀 강도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좀 우리 입장에서는 포괄치게 있는 거잖아요. 군산의 대기질 개선도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비산먼지도 있고 도로 이동 오염원도 있고 여기 생물성 연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생물성 연소에 대해서. 영어로는 이제 바이오매스 버닝이라고 해요. 바이오매스. 생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질이거든요. 식물,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서 뭔가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면 나머지 이거 농업 잔재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농업 잔재물을 지금 어떻게 왔나요? 다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과거에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취급을 안 하다가 이제 이것을 포함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생물성 연소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 익산에서는 중요한 배출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대부분 이거 하신 분들이 전혀 제의식 없으세요. 당연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중요한 발생원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우리 익산 것만 다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하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도로에서도 많이 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저기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생물성 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배출원이 있는데 결국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몇 군데 발생원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확인 안 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2차 입자를 뺀 1차 입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가지고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하는 것이고, 이제 장전마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전마을 관련해서 사실은 그 좋은정치 시민대 저도 회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여기 이명태 의원님도 계시고 김세현 박사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이걸 우리가 처음에 하고 뭐 이렇게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때 와주신 시민분들 정말 감사한데 그게 아마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어쩌면 이 장전마을을 해결하는 데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장전마을의 문제는 생물성 연소인 거예요. 바이오매스 버닝. 결국 생물성 연소가 장전마을의 그 문제하고 똑같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장전마을은 길어요. 길게 그려져 있는 게 장전마을이고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여기 나오네요. 이게 2017년도 그만 저도 사실은 이렇게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때 거절을 안 하고 이렇게 나가서 같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고 시민분들도 오셨는데
손 대표님께서 이제 좌장 맡으셔서 쭉 진행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민간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전마을의 위치는 저기 보게 되면 A라고 되어 있는 데고 지금 2017년 3월달까지는 진짜 굉장히 돌아갔었어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 많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도 아마 안 가보셨죠?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 사진이 파워포인트였으면 이게 동영상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파워포인트가 너무 이게 로드를 많이 걸리니까 제가 PDF로 바꿔버렸는데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 돌아가는 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했는데 저게 이제 킬른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분말이 된 걸 갖다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폐기해가지고 막 이게 리어카 같은 데다 실어가지고 갖다가 이제 거름 주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거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폐기를 못하니까 이게 뿌리기 좋게끔 동글동글한 알맹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말을 갖다가 이게 정착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 불면서 확 커지면서 이제 알갱이가 돼요. 알갱이가 되는데 이게 건조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열이 필요했던 거예요. 열이. 근데 열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을 주면 문제가 안 되죠. 건조만 시켰으면. 근데 어떤 방식을 썼냐면 직화 방식으로 불꽃을 직접 쏴버린 거거든요. 그럼 제 머리에다 불꽃 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운 데는 싹 타져버리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꼬스라지겠죠. 이쪽에 꼬스라지는 그런 게 불안전 연소가 엄청나게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하거든요. 상상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업 저거 잡아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처음부터 이걸 생각했거든요. 직화 방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마을에서 시료도 많이 떠놓고 이게 초창기 때 이제 정말로 이것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위원들이 다시 현장 방문해가지고 이제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시 보여드리고 싶고 아마 이것은 아마 다른 분들이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 유명한 연초막이 여기 있어요. 이 연초막. 이거 원래 퇴비로 발효시켜가지고 비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건조시킨 거거든요. 그럼 열을 가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담배 피우게 만든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코틴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열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뭐 NNA, NNK 이런 게 나오는데 다 통틀어서 TSNA라고 이제 해요. TSNA가 발암물질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굉장히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TSNA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TSNA 발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그냥 논문 자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건조를 했을 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열을 가했을 때는 배출량이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이렉트라고 하는 건 직접 열을 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TSNA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측정하고 싶었지만 공장이 가동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역학조사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지역사회에서 받쳐주지 않았으면 정말 이렇게 인과관계 만들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장전마을의 승리라기보다는 익산 시민들의 이게 힘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PAH라는 물질이 굉장히 강조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좀 길어요.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 화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유기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이렇게 나눠요. 유기물 아니면 무기물. 되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유기물, 무기물. 학생들한테는 어렵게 가르쳐주면 이게 잘 남아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기물은 그 기가 뭐냐면 공기거든요. 공기. 그 무기물, 유기물 할 때 기가 공기예요. 공기가 없어도 있을 수 있는 물질이 무기물인 거예요. 밖에 나가면 흙 있죠, 돌 있죠. 이거 다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기물은 뭐냐 그러면 공기가 있음으로써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은 무기물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체를 하거든요. 없었는데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먹는 쌀, 고기 다 유기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기물의 주성분은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고 산소도 CH5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걸 태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C라고 하는 탄소라고 하는 것을 열을 주게 되면 CO2가 돼요. 태우게 되면 완전 연소되면 CO2가 되고 불완전 연소되면 CO가 되고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것은 H4가 돼서 수증기로 돼서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중간한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이 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벤젠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벤젠 구조가 C6H6라고 해서 유기 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벤젠이고 이게 발암물질 중에 백혈병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것이 벤젠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탄소도 6개, 수소도 6개 이거 이게 동글동글하니까 환이잖아요. 다환.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벤조 에이피렌이라고 하는 게 1급 발암물질로 또 알려져 있는데 주로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자동차 중에서 디젤 자동차에서 나와요. 이게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유기물을 그 탭이 그 원료로 사용했던 뭐 피마자 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기물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물한테 열을 가했는데 열을 가하다 보니까 이게 pH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 걸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워낙 니코틴에 대한 그 연초막이 워낙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묻힌 거예요, 얘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불완전 연소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pH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결국은 완벽하게 태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우리한테 문제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는 다원 방향 탄화수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서 PAH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1급 발암물질이 이제 저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건축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완전 연소 내게 되면 이제 그 탄소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이제 그 블랙카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세입자거든요. 이것도 역시 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역시 연소라고 하는 것 자체 자기 주변에 끊임없이 뭔가 태워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블랙카본은 색깔이 까맣다 보니까 또 그 열을 흡수하는 성질도 있거든요. 지구 온난화에 온실가스로뿐만 아니라 저기 보게 되면 블랙카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지구 온난화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연료를 우리가 완전히 연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생물성 연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과연 익산에 생물성 연소가 정말로 중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데이터가 나왔지만 실측을 해서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OC, BC라고 하는 게 있는데 OC는 오가닉 카본이고 BC는 이제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다원 방향적 탄화수 같은 경우로 OC라고 그래요. 탄소가 들어있는데 수소라든지 이런 유기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기탄소, 오가닉 카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가닉 카본하고 그 다음에 이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탄소 자체에 그 하나의 입자로 되어 있는데 까맣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의 B가 이제 그 생물성 연소라고 하는 것은 OC의 B가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생물성 연소가 그 지역에 정말로 중요 발생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 연구 자료에 보니까 미국 환경청에서 내놓는 자료에 보니까 BC에 비해서 OC가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바이오매스 버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좀 이게 설명이 많아지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여기 보면 OC 그러면 오가닉 카본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렇게 바이오매스 버닝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식물체 같은 거 연소시키면 OC가 많이 나온다는 거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베리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시베리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마치 이걸 대전에서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대전이 저기 있는 거잖아요. 대전. 그래서 이렇게 그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농도가 이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잖아요. 또 이때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가닉 카본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거 뭐라고 본다는 건가요? 이게 생물성 연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사실 중국에서 헤이스라고 하는 중국에서 연구가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성 연소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피드백을 좀 해주십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진짜 기류를 추적했더니 저기 보니까 불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는데 뭐 이렇게 한 이틀 정도면 기류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산림 화재가 났을 때에 진짜 7월 25일 날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26, 27, 28 이렇게 해서 이제 기류가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그 화학 조성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이 오가닉 카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7월 앞쪽에 피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는 헤이스라고 하는 연무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차이 나니까
중국의 동쪽에서 이제 그 연구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오가닉 카본이 여기서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 보고 나서 발생원이 뭐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포타슘, 칼륨을 갖다가 영어로 포타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포타슘을 갖다가 이제 생물성 연소의 하나의 인디게이터로 썼는데 여기 보면 레보클로프산이라고 하는 거 물질 분석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물성 연소의 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익산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생물성 연소의 기여 정도가 좀 심각한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정말 심각하다면 바로 미세먼지 정책을 이제 이 생물성 연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부여를 제가 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보면 중국의 헤이즈가 발생했을 때하고 시베리아에서 발생했을 때 그 OC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가 그 연구 결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일치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직접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물성 연소를 시켰을 때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요. 농장에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생물성 연소 종류, 뭐 깻잎을 태운다든지 콩 떼를 태운다든지 그다음에 보리 떼를 태운다든지 생물성 연소를 쭉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 파란색이 OC잖아요. OC가 되게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 근데 OC가 결국은 아까 말한 PAHS라고 하는 다원 방향국 탄화수도 좀 OC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해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전에 이제 제가 사실은 뭐 미세먼지 다루게 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세먼지 실측을 제가 익산에 와서 언제 했냐 그러면 2004년도에 익산에 측정했는데 이때 저기 보게 되면 PM2.5도하고 PM10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을 운운하고 막 30이면 높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때 당시 농도 한번 봐보세요. 폐지 절대 높았는데 아무도 미세먼지 문제 그때 관심 안 가지셨어요. 지금 와서 막 그 난리 하시니까 저한테는 좀 새삼스럽긴 하죠. 굉장히 높았어요 이때도.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제가 왜 저렇게 높았을까 눈치를 못 챘어요. 그때 당시 때는 연구력도 부족했고 많은 페이퍼를 리딩한 것도 아니고 자료도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논문을 보니까 분석해놓은 거 보니까 이 칼륨이라고 하는 포타슘이 이때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생물성 연소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하게 고농도 원인에 기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요즘에 와서는 데이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1차적인 배출량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어떤 효과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실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주에서 제가 전주 소각장에 어떤 과제를 하면서 샘플링을 하루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옥상에서 보니까 저기 태우고 계세요. 열심히 태우시더라고요. 또 그 마을에서는 아예 그냥 이 소각장 이거 번호 만들어 거기 태우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나가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아무렇지도 않게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게 전혀 아니시거든요.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생물성 연소가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거 한 번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법에 보면은 사실은 이걸 노천 소각이라고 해요. 노천 소각.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소각이잖아요. 노천 소각. 그래서 노천 소각은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 일상 우리 생활 폐기물을 태우면 법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걸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아마 조금 이따 이제 법적인 근거를 보는데 생활 폐기물은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업장 폐기물을 태우다 걸리잖아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태운다고 가가지고 사실 뭐 과태료 내라 그러면 서로 엄청 갈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보다는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이게 농진청에서도 이렇게 조금 이 농림부에서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환경보람을 해박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LS 배출량이라고 해서 이게 탄력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굵게 측정하거든요. 그 배출량을.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어때요? 군산하고 전주하고 익산. 우리 익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배출량이 너무 작잖아요. 이건 2차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1차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즉 불뚝에서 나오는 양을 갖다 정량화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정부가 만든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2017, 2018, 2019에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군산의 배출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군산의 대기질 문제도 조금 우리 익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천 속박에 대한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이고 이제 사업장의 사업장 폐기물은 100만 원 이렇게 현재 이제 그 실정법상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입자에서 아모니아 같은 것도 중요하게 우리 이 전라북도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2차 입자로 만드는데 아모니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익산에 저 포인트 찍혀 있잖아요. 익산.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외국에다 발표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때 미세먼지 관심 아무도 없으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죠. 정말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모여주시고 하는 거 되게 감사한데 이때 보니까 이게 아모니아가 상당히 고농도로 그때 당시 때 검출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아모니아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어디서 나오냐. 아모니아 줄여야 한다면서 라고 했는데 주로 보게 되면 농업 기반이에요. 그래서 분뇨하고 비료 사용량 경기인데 분뇨 쪽에서 거의 한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다 분뇨 계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 활동, 축산 시설이라는 것이 냄새도 냄새지만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축산 문제 좀 종합적으로 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와 연계해서 좀 이 정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너무 장시간 제가 뭐라고 했는데 문제 해결하려면 결국 돈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배출업소 수예요. 배출 사업장도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나누는데 1종은 대규모 사업장이거든요. 2종, 3종 이렇게 소규모인데 사업장 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돈은 뭐 이렇게 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권에 대해서 더 우선식을 쓸 거냐, 그렇지 않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선을 둘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환경이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민분들이 뭔가 행정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생물성 연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원 일몰제와 연동이 돼가지고 이 공원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게 그 민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대규모 주택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데거든요. 저런 데가. 근데 그나마 있는 녹지 공간. 정말 저는 화나요. 그나마 있는 녹지 공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익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이게 낮과 밤이 있을 때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뭔가 기류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무 심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나마 있는 나무가 있는 그 공간들을 갖다가 아파트 짓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짓겠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아파트 건물 층수가 30층 이상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답답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하늘을 보는 것은 그게 공익적 가치를 갖는 거고, 하늘을 보는 건 이게 개인 사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 익산 시민들 건데 너무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됐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 익산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녹지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